토론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연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평택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화재로 인한 화학물질 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업무 협조 차원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로서 많이 애쓰시고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 이제 평택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게 아니지만 파악은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체가 보관 저장업입니까? 아니면은 생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보관업체면은 거기에 대한 누출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조금 늦어지게 된 계기가 왜 그렇게 조금 대응이 선제적으로 못 이루어졌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악한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1월 9일 저녁 9시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성시에서는 자정 무렵에서 03시 정도 현장 출동한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근데 새벽이라 아마 유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초동 조치가 그때 당시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근데 정확한 거는 저희도 향후에 확인해 볼 사항이라 지금 이제 각자 방제 작업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또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화성시의 대응 문제는 저희가 좀 저희는 이제 일단 저희는 자체 인지로 발견한 상황입니다 지금. 연락이 전혀 안 왔던 상황이네요. 네, 그건 그러면은- 이제 보도된 바가 있어서 이제 그것까지는 말씀. 그러면은 보도 화재 화성에서 화재가 났다는 상황을 보고 저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저희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집행부에서는 인지를 못 하시고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때 이제 인지를 하셨다는 건데 저희 시 같은 경우 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지금 있을 텐데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가 평택시에도 있죠.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가. 네, 그 예방 계획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벨프스 안전 캠페인을 우리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전 캠페인은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캠페인을 벌이십니까? 캠페인 자료만 배부를 하고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지 않나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일일이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집합으로 교육시킨 적은 없지만 그 사업장 방문해서 안내문이나 책자를 통해서 교육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런 걸 보면서 또 진이천이나 지금 이제 많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이번 계기로 해서 이번 사업 계획서는 추경으로라도 잡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집합 교육을 해야지. 저희가 책자 갖다 주면 이거는 저를 예를 들면 그 책자를 갖다 주면 책자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읽어보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책을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현장에서 매뉴얼화 돼 있는 거를 행동으로 바로 보여서 지금처럼 이런 재난으로까지 우리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선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화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요번에 업무 보고기 때문에 업무 계획서에 그런 부분도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택시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나요?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활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2번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2번을 하게 돼 조례에서.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육의 그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화학물질 안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지만 법적으로 조례에 의하면은 연 1회 이상 그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같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 용역 보고서 내용을 또 충실하게 담기 위해서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의견이 나왔던 부분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지금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은 이번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일단 저희가 사고 났을 때 이제 신급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사항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일단 그 개별 업체별로 화학물질 보관하고 있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 이제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사전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완벽하게 해서 화학물질이 소량 보관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정책이 지금 그 매뉴얼화 돼 있으면 그 정책을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보관할 때 다른 유해물질 혼합하여 보관 저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 2차 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2차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 사고에는 혼합하여 보관 저장한 사례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유해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질과 분리해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법령상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거는 법적인 거고요. 지금 팀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이번 사고건에 대해서 법을 뭐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혼합하여 보관 저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파악이 안 됐었는데 저희 이제 그 평택시에 그 업체를 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파악은 다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번 계기로 인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혼합해서 보관 저장을 하면 그것들이 서로 만나게 돼서 2차적으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피해들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없으면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합 보관 저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정책이 다시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평택이 공단도 많고 많지 않습니까? 유해물질 그 지금 보관 으로 해가지고 저장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평택시에 몇 군데나 있는지는 조사를 해갖고 오셨을 텐데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보관 저장감은 24개소입니다. 대부분 지리적으로 어디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공단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공단일 네. 거고요. 서부남부 북부로 해서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한쪽에 좀 치우친 데가 있습니까? 거의 서부 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서부 쪽에 이런 정책을 세우실 때도 하천이나 아니면은 인구라든지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부분도 정책에 좀 담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의원님께서 우리 화학사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조사팀이나 우리 환경국에서 또 준비를 다 하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응해서 관리 체계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관우 의원님은 좀 이따 하시고요. 최순자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아직 되신 거 순서대로 좀 하시죠.
정리 아직 안 되셨어요? 예, 김순희 의원. 네. 예, 김순희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분들도 다 모두가 관리천 오염 때문에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또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또 그런 사고까지 터져가지고 많은 애처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하는 사업이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12페이지에 보면은 클린 평택 해갖고 보니까 2023년도에도 역시 저 평택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어요. 22년도에 이어서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게 문전수거를 제가 보니까 소사벌 카페거리 문전수거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정말 좋아진 거. 처음에 소사벌 카페거리를 봤을 때하고 요즘 소사벌 카페거리를 보면은 정말 환경이 좀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 로그라이트 설치는 그거 많이 효과가 있나요? 제가 자원순환과 오기 전에도 보면은 그 거리에 이런 현상 저기 보면은 시민들은 이게 뭔가 하고서 한 번쯤은 다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써져 있는 글씨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해서 최소한 경각심은 주지 않나 또는 그 환경에 이 문구가 있으면은 거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이번에도 또 추가로 이제 설치를 많이 하고 전년에도 추진 실적에 보면 30대 이상 설치를 하셨는데 환경은 내가 혼자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또 애를 쓰시는 반면에 시민들도 많이 의식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에서 민관 합동 시민단체 등 이제 불법 무단 투기 단속 정례화를 해갖고 이제는 이건 뭐 2회를 한다고 한 반기별로면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주로 참석하시는 단체는 어디 단체가 되죠? 현재 단체가요. 네. 그 크게는 평택 직할세관 또는 소방서, LH 평택사업본부, 평택도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국토정보공사 그렇게 주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석 불법 무단 투기에 대한 참석한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대한 뭐 피드백이나 이런 거에서는 생각하시는 분 어떻게 의견이 많이 나왔는지요? 사실상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일단은 오신 건 사실이고요. 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와서 보면은 현장을 직접 보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또 회사나 또는 가족 또는 주위에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전파를 하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이 활동을 할 때 쓰레기 불법 방치된 게 그래도 많이 있었나요? 사실상 특정 지역에는 크게 방치된 건 그렇죠? 없어요. 예, 예. 왜 클린 기동대도 있고 기동반도 있고 여러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평택시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환경 감시단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는 뭐 사실 무엇을 보는 것보다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시나 해갖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뒤에 보면은 15페이지에 저희가 이제는 재활용 분리수거 뭐 체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적도 많이 달성을 하셨고 뭐 재활용품 데이 해갖고 저기 하고 뭐 또 작년에는 피트병 무인 회수기도 설치를 해갖고 많은 효과를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추진 실적에 일회용 줄이기 다회용 컵 활성화해갖고 이제 일회용 컵이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갖고 일회용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도 배달이 줄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달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시민 의식이 뭐 배달의 편리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일회용이 지금은 많이 줄어가고 있나요? 사실상 코로나 이후로 그 일회용품이 늘어난 건 현재 사실입니다. 현재도 많이 일회용품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최소한 청사 주변 또는 커피 이제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시락, 음식이죠. 그리고 커피가 가장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커피에 대해서 그 컵에 대해서 다회용 컵을 한번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음식도 청사부터 한번 일회용품을 한번 근절시켜 보자라는 사업을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면은 점차 사회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그 일회용이 현저하게 줄지는 않았지요. 줄기는 줄었겠죠. 좀 줄었는데 뭐 눈에 띄게 코로나 때는 뭐 100이라면은 지금 50으로 이렇게 줄거나 이런 현저한 수치는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배달 요금이 좀 올라갔어요. 그 때문에 좀 줄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일회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쓰지 않으면 좋은데 안 쓸 수 없는 뭐 현장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화학물질 관리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김용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평택의 청북 쪽으로 거의 다 한 보관 장소가 24군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 그 화학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해갖고는 전부 다 양호하게 관리 실태 조사에 대한 그 브리핑은 어떻게 하시죠? 실체조사는 실제로 화학물 사용하는 양하고 이런 거를 서류상으로 받고 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해서 그 사용 관련돼서 주의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학물질이란 게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뭐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화학물질에 관련하여 저희가 제조업이나 사용하는 업이나 판매하는 거를 보면은 적지가 않아요. 375 건수 허가 건수가 375고 업체가 313개 업체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저장 보관 제조업이나 사용하는 업소나 아니면은 뭐 운반하는 데나 보관 저장하는 데나 이렇게 관리는 따로따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포괄적으로? 따로 그 업별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기준은 각각 다 있고요. 예,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고는 뭐 예고 없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음식문화거리 음식물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 음식문화거리 31페이지에 보면 선진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해 갖고 이제는 뭐 음식문화거리를 추가로 지정을 이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전년도에 2군데를 설치하셨죠? 지정을 하셨죠? 네, 작년 5월달에 네, 2군데 지정했습니다. 예, 음식문화거리 해갖고 반응은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음식문화 거리 지정한 다음에요. 음식문화 거리라는 조형물을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2군데, 3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그와 더불어서 그 음식점의 메뉴판,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LED 메뉴판을 60개소를 설치했어요. 그게 작년 말에 끝나서 올 1월 3일 날 저희가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추가로 해드릴 예산은 없고요. 거기 상인회에서 이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혹들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골목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든가 그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좀 방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문화 거리가 전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골목상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저희가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근데 골목상권에서는 원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분들이 그래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식문화 거리 지정이나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향후 음식문화 거리 추가 지정 운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음식문화 거리에 대해서도 골목상권을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평택 맛집은 몇 군데나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인터넷에. 예전에 저희가 맛집을 지정해 놓은 게 57개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정비하면서 작년에 기존에 있는 맛집 재정비를 했고요.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었는데 신규로 들어온 데는 저희가 맛집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신규 맛집은 계속해서 저희가 연중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좀 한 번 가서 현장 평가를 해서 지정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저희가 올해는 좀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3개소 된 거 가지고 맛집 지도도 만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홈페이지나 그 홍보물을 통해서 좀 홍보도 좀 하고 저희가 음식문화 축제 때 또 그런 자리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평택의 맛집이 53개가 아니고 57개가 아니고 100군데 이상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르는 맛집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홍보는 어떻게 맛집 신청 같은 거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주로 하시죠? 그전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57개소를 지정했던 건데 작년에는 저희가 신규로 지정하는 데는 지금 사실 위생이 지금 많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 등급이라든가 모범업소로 좀 지정된 업체 중에 신규 맛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도 더 음식에 대해서 청결함이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개선 같은 것도 신경 써가지고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화학물질 그 21페이지에 보면 제조업, 사용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등 해서 375개 허가가 돼 있는데 이게 허가 주체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허가를 다 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요? 예, 그럼 우리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 관리,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918만 원이에요. 맞아요? 예, 그거는 방제 물품 구입하는 거. 어떤 거, 뭘 구입해? 방제 물품, 방제 사고 물품? 발생 시에 이제 방제 물품, 화학 물질에 따라서 네. 이제 흡착포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오일 사고랑 좀 달라서. 그거 외에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된 건 없습니까? 네, 그건 없고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위원회 그 위원회 개혁 수당 하고. 포함했습니다. 예. 방제 물품이 다 소비가 됩니까? 지금 900만 원 돈인데 예산에서 다 소비가 다 돼요. 네, 일반 그 유흡착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단가가 거의 두세 배 비싸거든요. 네. 화학물질에 관련된 것들은.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화학사고가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양이 충분한 정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생활 쓰레기 그 처리 국장님 우리 그 처리 그 업체 조정하고 구간 조정이 좀 있었죠. 여기서 그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결정은 안 났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군데잖아요. 뭐 조정이나 뭐 이거 뭐 결과는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아직 그 그렇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는 네, 거죠? 네. 그 구역도 좀 조정이 되고 업체 수도 좀 늘어날 계획이고. 그 용역 보고를 토대로 저희가 네.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요즘 우리 평택시에서 화학물질 유출에 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우리 관계부서나 우리 한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불발된 부분에서 정말 좀 아쉬움을 좀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반면에 요즘 계속 우리 활성탄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질을 좀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탄이 우리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수질을 개선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수 지금 원수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면 유해물질이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의견을 빌으면 이제 색도 외에는 문제될 만한 물질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색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활성탄 여과기에는 일부 유기물질이나 구리 같은 것도 흡착 제거가 가능합니다.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색도에 포인트를 둬서 색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실험실에서 테스트하고 또 현장 테스트 결과를 거쳐서 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톤짜리 이제 10대 시간당 20톤짜리 10대 이렇게 설치할 예정. 오늘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성탄 흡착기를 통하면 충분히 우리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고 많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활성탄 여과기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하천수를 펌핑해서 공공 그 핫폐수 처리장에 같이 반입 처리하는 것도 병행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앞으로 열흘간 운영했을 때 하천수 오염하천수 처리량이 추산컨대 15만 톤 이상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천 오염 뭐 그게 완전히 제로로 되진 않지만 수질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통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빨리 우리 관리청이 빨리 수습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고로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나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도시인데 우리 총 사업비 올해 얼마이죠? 지금 용역비로 3억 지금 써 있고요. 그다음에 3억이요? 네, 그 탄소 중립 도시 공모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3억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세우셨던 거예요? 신규 사업이고요. 신규 사업이요? 이게 이제 주로 저희 환경부 공모 사업에 공모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그 36개 시군에 1차적으로 거기 이제 연말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우리가 10개 전국에서 10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개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환경부 지침이 2월 아직 발표 세부 지침이 안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고 추산하기로는 사업비는 이제 추정입니다만 최소 1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우리 TF팀 구성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그런 TF팀을 이행해 가면서 이런 보고회 같은 거 계속 추진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고회가 저희 이루어졌나요? 저는 이게 왜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그 작년에 신규 사업 말씀드린 거는 작년에 그 탄소 중립 도시 조성 공모 사업을 저희가 공모 사업. 응모를 해서 그게 지금 39개 시군이 지금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된 거 관련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면 구체적인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 3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저는 전체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마다 올라오는 우리 창소 중립 추진에 대한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몇 년째.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우리 보고를 통해서 사업 추진 결과가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 협의회는 끈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교육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이 실효성을 좀 거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요거는 TF팀 해가지고 13개과 지금 연합으로 하고 있고요. 30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제가 지금 2개를 안 내놔서 요거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지고 이걸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매년 어느 정도의 그 효과 기대치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통해라든지 용역을 뒀으면 용역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보고를 좀 한번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실은 제가 계속 뻐꾸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시기만 되면. 그래서 또 중요한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이거 업무 보고를 똑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또 없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저감 장치인데 노후 차량 우리 23년도에는 조기 폐차가 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저감 장치라든지 LPG 전환율 같은 그런 거 데이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조기 폐차는 23년도에 1611대가 조기 폐차됐습니다. 그다음에 저감 장치 부착은 42대, 뭐 엔진 교체 18대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대충? 전년도에 우리 조기 폐차 저감 장치 LPG 전환해서 총 한 65억 정도 됩니다. 지출됐어요? 예. 전년도에. 그럼 또 다시 묻겠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제로에 좀 가깝게 되려면 어느 정도 대수라든지 어느 정도 사업비가 좀 더 투자가 돼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그 4등급까지 지금 조기 폐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 폐차가 4등급이 지금 12,000대가 대상이 10,000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5등급 차도 1,100여 대가 남아 있고 그럼 아직도 11,000대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지금 총합해서 1,683대 65억이라 한 5배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7, 8년은 걸려야 좀 네. 상황이.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과감하게 한 해에 투자를 과감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나요? 네, 뭐 이게- 많은 사항들이 있겠지. 그분들이 굳이 조기 폐차할 수 없는 뭐 여건이라든지 여러 사항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번 과감한 한번 투자가 좀 필요해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고 네. 또 이런 그 보조금이나 이런 네, 그런 거는 분들이 있겠죠. 정해진 단가가 따로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단속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청에 이어지는 거라 그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기 폐차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기 폐차 비용 같은 것도 일반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기 폐차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과감히 좀 결정을 좀 빨리 내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또 물어본 대로 슬레이트 철거 개량 지원인데 전년도에는 우리 철거나 개량 한번 수치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지금 단연간 계속 이렇게 하고 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게 어느 정도 한 번에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 한번 싹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 135건을 오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135건 철거. 네, 135동 철거를 했고요. 한 6억 정도. 네, 다른 시보다는 저희 시가 좀 철거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21년에 조사했을 당시보다
그 실제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 21년 조사할 때만 해도 그 대상이 한 800여 동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철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면 이 현황에 안 들어간 숫자가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 올해 추가로 조사 계획을 지금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세워서 그 이제 저희 처리비에서 추가 조사한 다음에 정확한 숫자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량할 때도 무허가 건물은 개량이 지원이 안 되죠? 아, 개량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량은 그 뭐 차상위 계층이나 뭐 이런 분들이 우선이라서 일반인은 개량이 좀 힘들고요. 거의 철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아까 800여 동이 남았다고 하면 그거 한 수치로 따지면 2, 300여 동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해온 거 보면 170동씩. 지금 아니 21년도에 저희 조사했을 때는 800여 동 남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신청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이 조사했을 당시에 보다 그 훨씬. 예, 거기 조사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서 조사를 이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올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하는 거를. 이게 아무래도 아직도 그 구도심이나 농촌 지역에 많이 다량 예, 퍼지는 무허가 또 많다 보니까 예, 정확한 조사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측면에서 이로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네, 좀 알겠습니다.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 국장님 이건 이 페이지에서 또 어느 거 질문할지 대충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 스마트 경고판하고 로고라이트인데 이 부분에도 작년에 그 설치 대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요. 네, 작년에 그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이 30대를 했고요. 네, 30대. 로고라이트 30대를 했습니다. 각 30대가 그럼 총 60대 한 거네요. 합치면. 예. 전체적으로 현재 그 이동식 경고판이 156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8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좀 설치가 돼 있다는 의미로 받아줘서 올해 추진 계획에 15대, 10대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아직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는 되게 반응이 좋아요. 예. 그 많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산 차원에서 그런지 상당히 전년도 추진 실적에 비해서 추진 계획이 너무 적게 잡혀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차원에서 문제로? 좀 큰 영향이 큽니다. 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죠. 그래도 이동식 예방용 스마트 경고판이라든지 그런 거. 어떤 시민들한테 그 홍보라든가 또는 경고성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경고판에서는요. 그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이게. 아무튼 뭔가 로고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데도 상당히 좀 좋고 홍보에도 상당히 좋으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과감히 한번 재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생태청과 우리 그거는 따로 과장님 우리 지산천에 대해서 요즘 민원이 업무 보고기 때문에 저도 민원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따로 특별히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지산천에 대한 우리 배수 개선 시설 사업이 계속해서 뭐 더 잘 알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친수 공간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하천으로 좀 복구가 좀 가능할 수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나 우리 그 자체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건의 들어온 사항이 좀 여러 건 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 부분은 다 이제 협의해서 다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안을 한번 마련했었습니다. 그 제방 그 제네지 쪽으로 해서 제지 쪽으로 해서 이제 데크를 하나 구상해 갖고
경기도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 시행 저기 사업은 우리가 하지만 대행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집중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때 한번 1월 초인데 이제 도의원실에서 같이 이제 그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 이제 그 뭐 치수에 관련된 재해 뭐 이런 쪽에서는 이 하천 개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 부분에 친수해야 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언급이 좀 강했어 갖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구상한 게 이제 또 의원님도 같이 계셔서 이제 저희가 특조금이나 이런 거로 해서 마련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좀 시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목이 컬컬해 갖고 목소리가 좀 딱딱한 부분으로 좀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 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관리천 수습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추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천에는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염수에 대한 그러한 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집행 상임위에서도 이제 2번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봤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천에서 이제 했던 어떤 생물종 그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폐사한 거를 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물고기 폐사한 거를 수거하는 거를 봤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물고기에 대한 폐사, 관리천에 대한 그 어떤 그 수서 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종류들이 폐사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어떤 그 기초 자료를 그 당시 가지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생물 생태계에서 사전에 조사한 것은 없었으나 지금 현재 폐사한 어류 정도를 보면 한 손가락 정도의 크기의 그 물고기 정도고요. 지금 수거한 양은 약 한 100kg 정도, 17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통수가 되면 예전과 그 복원하는데 큰 지장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원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물고기가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그 폐사되어 있는지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돼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이건 어떤 그 생태계 복원을 위한 어떤 기초 자료가 되지 않나 그러려면 그러한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는 통수하기 위해서 지하수하고 그다음에 그 토양에 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통수가 되게 되면 상세히 살펴서 생물종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묻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어떤 물고기 종류가 100kg 정도가 폐사를 수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100kg의 그 물고기 중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그 파악을 돼 있어야지만이 어떤 생태계 복원에 있어서 이것이 기초 자료가 되지 않나.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수질 오염에만 우리가 이제 시급하다 보니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러한 생태적인 자연 생태적인 어떤 수생태계가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복원을 하려면은 어떤 물고기가 어떻게 폐사했고 얼마만큼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생태계 복원을 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무하게 그냥 물고기가 100kg만 그냥 폐사되고 수거했다라는 이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 전에 저도 이제 행감 때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멸종위기 대체 서식지에 대한 어떤 그 관리 감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어우러서 이번에도 그 반면 삼아서 이거에 대한 것들이 좀 우리 환경부에서 생태적인 접근으로 같이 가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생태계 복원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없이 어떻게 생태계 복원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 국장님께서 이제 환경부와 이제 연계해서 어떤 생태계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는 하셨지만 그러한 기초 자료가 있을 때 어떤 생태계 복원에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늦게라도 늦었지만서도 그러한 지금 우리 그 관리천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관리천에 있는 생태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알뜰나눔 장터가 연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위원회 기억으로는 알뜰나눔 장터에 운영하는 운영비는 같은데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거를 5회로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5회로 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알뜰나눔 장터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현재 남부는 시청. 근데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죠? 현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협의회에서요? 예예. 네. 그래서 권역별로 세 군데는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회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운영비는 똑같은데. 예, 사실상 저희들이 7,08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예산 규모에 맞춰 가지고서 횟수 또는 그 시기를 정한 건 현재 맞습니다. 그 횟수에 대해서 어떤 예산에 적정하게 투입이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에서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해왔던 겁니다. 서부남부 북부에서. 근데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적절하게 왜냐하면 알뜰나눔 장터가 지금 지속협에서 하는데 시청에서의 할 때에 그 지속협회나 아니면은 우리 그 행정에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나 서부 쪽에는 전혀 이렇게 뭐 지속협의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 행정부 팀에서 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지속협의에서 꼭 굳이 이렇게 세 군데를 다 관리를 해가면서 5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알뜰나눔 장터에서 알뜰나눔 장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순환되게 우리가 그 좀 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방안책을 제대로 좀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같이 의논을 해보시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좀 토대로 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면은 저희 지자체에 이제 그 유해화학물질 공장들에 대해서 이제 그 명패를 이제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 사업체는 어떠한 유해물질의 그 공장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거는 아직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를 알아야지만 지금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그 지역 주민들 화학물질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행동 매뉴얼과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지 된다. 이러한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세우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각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고요. 네, 알고 있는데 그 네, 지역의 그거를- 주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을 안전하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네, 겁니다. 그거를 시 홈페이지에 지금 올리고 있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마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지 않아요. 보니까 알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 주민들이 알아야지만이 안전하게 행동 요령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화학 물질에 대한 취급하는 공장에도 지나갈 때 분명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도 정보도 지역 주민한테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것들은 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질의 추가 질의 한 번 해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 어디로 조사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히는 뭐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그 시내 중심지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뭐 시청 주변이든가 소사벌, 안중 시내 지역, 송탄 출장소 앞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예.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리고 제가 그냥 아예 그냥 제 의견으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이거는 자원순환과하고 식품정책과하고 두 부서가 공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은 식품정책과에서 파악된 거는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그걸 파악한 게 없어서. 왜냐하면 식당 개선에 대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은 청소나 그 주방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식품정책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은 식당이에요. 식당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식당에서도 가장 많이 배출되는 요인이
업주의 생각보다는 소비자들이 많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를 해서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이 조사가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나온 조사였었는데 저도 그 조사를 보면서 100% 공감을 좀 합니다. 1위는 업주보다는 소비자가 푸짐한 상차림을 원해서 반찬 개수가 좀 많아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정에서는 먹는 양보다 많이 차리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냉장고에서 상해서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채 등 생식품 포장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 먹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2번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긴 한데 이래서 제가 식품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식당에 대해서 뭐 그 위생업소 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그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음식 지정하는 것도 있죠. 위생등급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맛집으로 선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갈 때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고객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되고 남은 거를 담당하는 부서고 식품정책과에서는 폐기되기 전에 안전하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차림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식품정책과에서는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음식 보관이나 이런 부분도 식품정책과에서 좀 어떤 그 리뉴얼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홍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푸드뱅크 문화를 어떻게 제도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 거를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올해 사업에 오늘 사업 그 업무 보고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예산에서 조금 수반이 된다면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그 TF팀 꾸리셔가지고 그 탄소 중립, 이행 지속 가능한 미래환경 조성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TF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서 말씀하시는 구성 TF팀 구성 인원 지금 저희 과별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청내 13개 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TF팀은 실질적으로 이 그 미래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거에 실질적인 그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그럼 분과는 몇 개로 돼서 그 13개 과가 다 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분과로는 안 되어 있죠? 예,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TF팀 구성하기 전에 토론회나 간담회는 얼마나 하시고 기본 계획을 세우셨어요? 간담회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자 보면 네. 저희 오늘 이제 사업계획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중립 이행 지속 가능한 미래환경 조성이라고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부 아니면 국제사회하고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이거를 실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개 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라는 기본 계획안은요.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담아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만 들어가서는 이거는 조금 그 어떤 안은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논의할 대상자들이 지금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동계나 아니면은 청년, 시민단체,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이걸 성과를 내게 될지에 대한 TF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올해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이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제대로 우리가 세워진 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법안이 지금 그 녹색성장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사회하고의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약속을 이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목조주택을 저희가 이번에 법안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조주택 한 동이 약 40톤의 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과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려면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뭐 과학기술계라든지 아니면 중소 중견기업 청년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게 이 TF팀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안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나 토론회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어떤 정확한 그 계획 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약하게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이후로 부서 간에 고민을 해보시고요. 충분히 이 부분이 녹여져서 올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명숙 의원님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 환경국에서는 우리가 이걸 압축해 보면 공기하고 수질하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우리 주거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